집생활 장려 방송 집콕 프로젝트, 저는 여러분의 집콕 요정 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경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두 다 돈을 어떻게 더 잘 모으고 내가 모은 돈을 어떻게 잘 불릴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 돈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키우고 잘 저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산관리 팁을 알려주실 전문가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를 소개를 하자면 평범한 직장 생활을 시작하다가 그 사업을 했었고요. 온라인 자산관리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 관리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취급을 해왔죠. 근데 결정적인 건 제가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제가 2020년부터 2021년 동안 제가 한 100억 넘게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초대 손님으로 와도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요즘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제게 빚이 아니라 한 줄기 빛 같은 존재로 지금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네.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와, 드디어 내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나왔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빼놓을 수 없는 주제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죠. 네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위기다,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만큼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이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기인가요? 아니면 기회인가요? 코로나19는 분명히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 상황에서 재테크를 일반적인 평상시에 재테크를 하면 절대 돈을 못 벌죠. 그럼 위기에 맞는 재테크를 하는 게 돈 버는 비결일 텐데, 한번 예를 좀 들어보죠. 그 일본 나라공원에 가면은 사슴이 있어요. 네, 맞아요. 천연기념물 사슴이 있는데 거기에 1,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슴들한테 일본식 전병 과자, 센베이 과자라고 맞아요. 그러죠. 센베이 과자를 주면서 그걸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관광객이 뚝 떨어졌잖아요. 봤어요. 그래서 막 사슴이 내려온다고. 그렇죠. 밥 달라고. 사슴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사슴은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센베이 과자를 계속 기다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풀을 뜯으러 가야 될 것이냐. 그럼 이런 변화죠. 결국은 우리가 이 재테크를 할 때 위기일 때 돌파구를 찾아가는 새로운 방법의 재테크가 필요한데, 이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돈의 기회가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세계 경제 위기 그리고 극복은 계속해서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나타나는 기회의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위험이 오면 반드시 그 전에 사전에 시그널이 있어요. 1997년 IMF가 우리나라에 가장 첫 번째 온 큰 위기였거든요. 그쵸. 그 위기 때 사람들이 그냥 위기가 하루아침에 온 것처럼 생각했을 텐데 그 전에 이미 시그널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1997년 1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융으로 미국과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이 돈이 아시아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투자가 돼 있었는데 가장 약한 부분부터 터지거든요. 그래서 동남아부터 터져요. 우리나라가 좀 그때보다 강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다음 신호가 뭐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어떤 스탠스를 택하는지 그걸 보면 네. 그 다음 이게 위기구나, 기회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IMF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였죠. 그리고 네네. 또 하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떠한 위기도 없었을까요?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시행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IT 기업 육성, 그다음에 벤처 기업 육성,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이거를 하나로 벤처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 카드 사용 장려 정책을 택하면서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모집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게 2001년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2000년에 미국에서 IT 버블, 닷컴 버블이라고 일컬어지는 버블 사태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로 그대로 연계돼서 2000년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54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던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순간적으로 그 200포인트대까지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예, 떨어진 이유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쵸. IT 기업 중에 이제 상장될 때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실제로 실적도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상장이 되면서 느닷없이 이 주가가 뭐 5천 원 하던 주가가 갑자기 37만 원, 40만 원까지 가버린 거죠. 오. 그럼 이게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그쵸. 때문에 이게 망가지면 순간적으로 상장 폐지가 되고 그쵸. 그래서 부도가 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다가 코스닥 시장에서 완전 깡통만 차고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아. 또 하나는 2001년에 1월 달에 김정은이라는 탤런트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광고가 이제 나오면서 당시에 100만 장이던 신용카드가 1억 장으로 늘어나요. 엄청 그 광고 때문.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죠? 당내 정책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되게 많아졌으니까 경기는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그렇죠. 대신에 사람들이 이 신용카드 안에 뭐가 있어요? 현금 서비스가 있어요. 돌려받기. 그다음에 리볼빙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카드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앞당겨 써버린 거죠. 맞아요.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용 불량 내지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이 1,400만 명이 발생해요. 당시에. 그러면서 일순간에 그 사람들이 소비를 왕창 했다가 안 하게 되니까 순간에 위축돼 버리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되면서 이제 문제는 2002년에 한꺼번에 그런 문제가 터지게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또 한 번 겪게 되죠. 하경 씨도 물건 살 때 뭘로 하세요? 저는 요즘에 그 핸드폰 페이로 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카드로 찍습니다. 그렇죠. 신용카드 내지는 그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안으로 맞아요. 옮겨놓은 페이로 사용하는 너무 것이죠. 편리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돈 쓰는 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그 카드 사용의 행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반대로 이걸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20대부터 이미 신용불량자가 당시에 50만 명 정도가 발생해요. 20대부터. 그러면 사회도 진출하기 전에 5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 나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한 번의 경제 위기가 왔었던 거죠. 지금은 되게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 편리하게 쓰고 있는 카드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뭔가 양날의 검을 지니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쵸. 거죠. 이게 전부 다 또 이제 IMF 외환 위기, 또 IT 버블 아니면 카드 대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경제 시스템에서 온 위기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좀 새로운 상황에 직면을 해 있어요. 이거는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이니까 처음인데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전에 2번 정도가 있었어요. 2009년에 오. 신종플루라는 게 있었고요. 저 걸렸어요. 그래요? 네, 그때 걸렸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15년에 네. 메르스 사태. 그 낙타 네. 맞죠? 그렇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맞아요. 표현하는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생기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게 돼요. 맞죠. 근데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는 거하고 국가 경제 전체의 어려움을 겪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약 2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전 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최고로 많은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면 경제가 휘청휘청해요.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바로 이제 자영업자부터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에 강력한 주사를 2번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 코로나19 그 방역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을 그렇죠. 했잖아요. K 방역 유명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앞에서 주사를 맞은 결과인데 전염병을 겪으면서 변화온 이제 세계 경제 패턴의 변화 중에 언택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앞에 그 IT 버블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 IT 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여기에 언택으로 하나의 빛을 발하게 되면서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일종의 기술주 중심의 변화가 발생하게 돼요. 오, 진짜 그냥 하나의 전염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 위기와 극복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네요. 진짜 네네. 위기랑
뭔가 기회는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기의 기회를 보는 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위기를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첫 번째 위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패닉이 발생해요. 실제 패닉이 발생하는데 그 패닉이 발생하면 정부가 대응을 해요. 1차 대응, 2차 대응. 그리고 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문화가 발생해요. 그래서 세대의 어떤 변화가 발생하면서 이제 거기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서 그걸 중심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위기는 그 패턴을 읽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지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어떤 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함께 찾아나가는 시간을 계속해서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저와 함께 위기인지 기회인지 찾아나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백정선 대표님과 함께 또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